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야가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명태균 녹취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해명이 달라졌다고 추궁했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시종일관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맞받아쳤습니다. 오늘이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국감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던 모습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11월 내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의혹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야 고민이 뭔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국감 현장부터 최홍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관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락가락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고, 윤종근 의원은 대통령 하야를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하시라.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여당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천 개입이 아닌 선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초반엔 명 씨의 조언을 들었던 윤 대통령이 이후엔 매정하게 관계를 끊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정 실장은 야당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진짜 선거 개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선 충돌이 더 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미자 의원님, 진짜 경고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신 겁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강 씨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여당은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국감에선 명태균 녹취록이 편집된 거란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짜깁기를 했다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국감장에서 들어보자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을 공개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편집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합니다.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여당은 녹음된 세 구간의 주파수 음폭이 모두 다르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리 편집 조작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경 잡음을 추가하는 적이 보인다. 편집 조작된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앞서 명 씨가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생략됐다는 주장을 한 만큼 앞뒤 맥락까지 포함한 전체 대화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은 잘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원본을 국감장에서 들어보자고 맞섰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편집 안 된 부분을 통으로 끊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여당은 또 조작되거나 오염된 영상을 공개할지 의심스럽다며 반대했고, 야당은 그 논리가 이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본이라도 까겠다고 자신 있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 있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명 씨와의 인연을 놓고 야당 의원과 대통령실 사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명태균 녹취 하나로 무리하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가운데 2개의 판결이 있는 11월이 시작됐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다만 법적 해석을 떠나 민심이 심상치 않고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명태균 녹취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이른바 이화영 녹취록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사실관계 다 확정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부터 바로 기소하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여당은 명태균 녹취 공개에 이은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결국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탄핵 여론몰이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명태균 의혹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명태균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대응할 테니 사실관계를 알려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실 해명에 대해선 개파를 불문하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놀랐다는 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좀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확실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녹취 공개 이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피했던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민주당은 명태균 녹취를 고리로 내일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전날인 오늘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모여 새를 과시했는데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대신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1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완수 등을 목표로 하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내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루 앞두고 당력 모으기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니 실제 탄핵에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했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내부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이 대표 법원 선고가 예정된 11월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10달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 휴대폰 등 증거를 없애겠다고 하자 검찰은 어제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주요 증거품 어떤 게 있을까요? 수색은 순조롭게 진행됐나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따내고 이후 김 전 의원으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5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세비를 현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을 먼저 소환한 뒤 명태균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일이 반응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성관이가 고발한 지 10달이 넘도록 명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녹취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와 함께 전국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 한바탕 소란이 있었네요. 어제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아주 벼르고 나왔을 텐데 이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국감이 자정은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아직 좀 이르지만요.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공개한 어제 녹취와 언론에 나온 것 외에 새로운 녹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앞서도 보셨지만 작정한 듯이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듭됐는데요. 다만 정 실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선 물론 전략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 실장 보니까 국감에서 계속해서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판결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20대 총선 때였습니다. 현 전 수석이 당 공관위원들에게 공천 명단을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2심부터 무죄가 나와서 확정됐습니다. 여당에선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처럼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개진한 정도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 실장과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공직선거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정서라는 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개된 대통령 지지율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19%로 조사됐습니다. 20%대가 무너진 건 출범 이후 최저치인데요. 이 조사 기간 4흘 가운데 명태균 녹취가 공개된 어제도 포함이 돼서 그 여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가 18%로 평균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 직전 조사보다도 6%포인트 떨어져서 서울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53%였습니다. 이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도 오히려 7%포인트 오른 건데요. 이 여권에 대한 지지를 아예 철회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읽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에 가장 크게 작용한 원인은 소통 부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네, 참 선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이 이 결과를 아주 엄중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민심 회복 방안 나올까요? 네, 대통령실 일단 이번 달 안에 이 쇄신 기조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식 활동 자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일인 이달 11일 전후에서 직접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때 명태균 씨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과 함께 중폭 이상의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 할 텐데 대통령실이 보통 그동안 해야 할 때 안 하고 실기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ICBM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쏜 미사일 중 가장 높고 가장 오랫동안 날았는데 북한은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며 화성 19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딸과 함께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은 핵무력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채영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발사장에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날이 밝아오자 김정은의 승인을 받은 미사일 총국장이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셋, 둘, 하나, 발사. 북한은 발사된 화성 19형이 최대 고도 7,687km까지 올라 1,000km 거리를 86분 동안 비행했다며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본토 전체를 공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화성 18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개량한 화성 19를 최종 완성판으로 평가하는 거죠. 김정은은 적들의 이른바 핵동맹 강화 책동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중요성을 부각시켜준다며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산 명백히.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장성들이 노출된 걸 의식한 듯 북한 매체는 김정은과 동행한 수행자 소개를 생략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대 최대 크기의 미사일 앞부분, 탄두부입니다.
더 넓고 뭉툭해진 건데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가 들어가는 다탄두 기술을 시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공군은 처음으로 무인기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형 ICBM 화성 19형의 탄두 탑재부입니다. 1년 전 화성 18형과 비교해 좀 더 넓고 길어진 모습입니다. 발사관 덮개도 더 뭉툭해졌는데 탄두의 중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 무거워진 미사일을 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는 더 길어졌고 발사대 바퀴도 9축에서 11개 축으로 늘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김정은이 지시한 국방 핵심 과업 중 다탄두 관련 기술 개발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개의 탄두를 미 뉴욕을 포함한 전역의 특정 목표물을 향해서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 공군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하늘의 암살자 MQ-9 리퍼를 띄워 도발 원점을 정밀 폭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무인기만 투입된 연합작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언제든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무기 수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1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세계 안보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남북이 워싱턴과 모스크바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수장들은 북한군 약 8천 명이 쿠르스크에 배치돼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선 북러 외교수장이 마주 앉아 전쟁 승리를 확신했다는데 홍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병력이 매일 1,200명씩 죽어나가자 절박함에 북한 병사를 끌어들인다고 직격했습니다. And the m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포병과 무인기 전술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곧 참전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은 1,000여 발,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북한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한반도는 언제든 폭발적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핵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선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성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며 러시아 동지들과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Налажены очень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военными двух стран и по линии. 북러 모두 북한군 파병을 인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관련해 SNS에 각종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심리전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쿠르스크 교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북한군의 영상 퍼지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하지만 북한 억양은 분명히 들립니다.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에게 혼자 의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남성은 부대원 40명이 크루스크 교전에서 모두 숨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하들의 시체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푸틴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상이 진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까지 북한 병력과의 전투는 없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에는 체포된 북한군이라는 영상과 참호에서 드론 공격을 받는 북한군 등 진위 확인이 안 된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에 앞서선 격전지인 도네츠크주에 러시아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꽂힌 사진이 올라와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 자신을 회유했다는 날짜를 또 번복했습니다. 이번까지 모두 4차례입니다. 이번엔 쌍방울의 법인카드 영수증을 증거로 내세웠는데 검찰은 해당 날짜엔 변호사가 입회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2심에서 15년을 구형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소위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재차 주장하며 날짜를 6월 18일, 19일로 특정했습니다. 현재 술파티가 있었던 날짜 특정하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6월 18일이나 19일일 것 같고요. 앞서 해당 술파티가 6월 30일에 있었다던 첫 주장이 출정 기록 공개로 반박당하자 세 번째 날짜를 제시한 건데 일주일도 채 안 돼 어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결제일인 5월 29일을 특정했습니다. 영수증에 5만 2천 원인 연어 한 판이 각종 할인을 받아 4만 9,100원을 결제한 걸로 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영수증 기사를 공유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날엔 변호사가 입회해 대제 조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5월 29일 날 입회를 한 것 사실인데 그날 저는 연어회나 술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4만 9천 원으로 8명이 파티를 한 거면 6천 원 얻어먹고 이 대표를 모함한 거냐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의 주장과 다르다며 위증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참고인이라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검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남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입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급여와 이주비 등으로 받은 2억 2천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서 씨 채용 4개월 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게 대가성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형직 씨는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에 이어 오늘 다혜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불응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혜 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아들은 수년간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순찰차 2대와 구급차가 잇따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다세대 주택 밖으로 나오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버지를 살해한 후 나흘 만이었습니다. 어저께 일어나고 너무 놀랐어요. 큰 소방차오고, 과학수사대 차도 안 되게 오고 난리였어요.
집안에서는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아들은 범행 이후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해서 화가 났다. 어머니가 결혼 이후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을 한 30년 정도 시달리다더라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버지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 아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을 서성이고 경찰관들이 뒤를 쫓아 달려갑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의 검거 당시 모습입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학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학선은 범행 뒤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고 겉옷을 벗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닌데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번 살해 협박을 했고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뺏고 문을 잠근 점 등을 들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였는데 그걸 무기징역 받은 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선고심이 된다면은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뒤 입원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 양양고등학교 교장실. 신경호 교육감이 밖으로 나오려 하자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막아섭니다. 신 교육감이 복도로 나서는 순간 여러 사람과 뒤엉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신 교육감은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습니다. 강원교육청 측은 전교조 때문에 교육감이 머리를 다쳐 5분간 실신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무리한 항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물리적 행위로 일어난 사고임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측도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다치게 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전교조가 신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건 단체 협약 때문입니다. 양측은 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 협상을 1년 넘게 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신교육감이 과거 협약의 효력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단체 협약을 유지하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교육청에 20여 개의 근조 화환까지 보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북 고령의 고속도로에서 돼지가 실려있던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돼지 약 30마리가 도로에 쏟아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는 한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 앞뒤로 돼지 수십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가지 못하게 천막으로 막고 돼지들을 한쪽으로 몹니다. 돼지를 싣고 가던 4.5톤 화물차가 넘어진 건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동고령 요금소로 이어지는 구분 램프 구간에서입니다. 좀 자주 좀 전도가 많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 있죠. 어느 차도 비 오면 어느 도로도 비 오면 있거든요.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트럭에 실려있던 돼지 80마리 가운데
약 30마리가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과 119는 1시간가량 한 개 차선을 통제하고 돼지들을 다른 트럭에 옮겨 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안 날뛰고 그냥 현장에 그냥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화물차 과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최근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 남성이 집을 통째로 버리거나 우산으로 위협하면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같은 학대는 2년간 벌어졌다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공원에서 서성이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잠시 후 풀숲에 놓인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양손에 들더니 쓰레기 집화장으로 가서 버립니다. 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기도 일수. 심지어 고양이 사료가 담긴 그릇 안에 파란색 쥐약을 섞어 놓기도 합니다. 이상하다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아는 지인들한테 했더니 그게 쥐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들이 그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냥 막 도망을 가기 바쁘죠. 집을 없앤 나머지 새끼 고양이가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영하 16도였는데 새끼 고양이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얼어서 죽어 있었어요, 2마리가. 2년에 걸쳐 고양이를 괴롭힌 60대 남성은 사람이 먼저라 그랬다고 말합니다. 왜 고양이들 내쫓으세요? 밥 먹는 애들?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동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난 고양이 싫어요. 주민들의 신고 끝에 이 남성은 올해 4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대 징역 3년형인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피를 흘리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천안에서도 한 남성이 고양이 몸에 불을 지르는 등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을 상대로 한 잔인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최근 태양광 업체들이 한국전력의 자산인 전력망을 미리 따두고선 다른 태양광 업체에 막대한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행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전력망 알박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지방의 한 야산. 지난 2021년 태양광 업체 A사가 발전소 부지로 허가받은 땅입니다. 이듬해에는 발전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데 필요하다며 한전과 송전망 이용 계약도 맺었지만 발전 설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양광 들어오세요? 처음 들어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A사는 다른 태양광 업체인 B사에 부지 등을 팔겠다면서 자신들이 선점한 전력망 이용료로 1메가와트당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체가 선점한 전력망 용량은 100메가와트, 최대 60억 원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안을 받은 B사 측은 일종의 전력망 알박기라고 설명합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한전의 자산인 송전망을 선점해 두고 자기 것인 양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통해야지 지금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경우니까 100메가 정도 개발을 한다면 60억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거죠. A사 측은 일종의 공동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에도 전력망 알박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자들이 접속을 하려면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50억에서 100억까지 권리금을 주고받고 한 게 나오는데요. 한전은 민간끼리 계약이다 보니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산업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국내외 쇼핑 축제가 몰려있는 11월을 맞아서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상품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우와 대게를 반값에 판다는 소식에 개점 30분 전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픈하는 시간 맞춰서 왔어요. 저희가 주로 쓰는 물품들이 할인을 많이 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1월의 시작과 함께 유통업계 할인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일제히 오늘부터 할인 행사에 들어가 달걀과 생수 등 주요 식품들을 최대 50% 싸게 팝니다. 온라인 쇼핑몰들도 할인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청소기와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최저가에 판매하고 현금 1억 원을 경품으로 내건 곳도 있습니다. 이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중국과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월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할인 행사할 때 오는 게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각 업체들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과 정해진 시간에만 파는 한정 상품, 계열사 관련 제품이 특히 할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특가 행사를 관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존이나 알리 등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관세나 배송비 등 부대 비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화려한 야경은 다양한 전광판들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타임스스퀘어가 대표적인데 서울 명동도 못지않게 화려한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점등식 장면, 노도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거대한 LED 전광판 위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향해 마법을 부립니다. 그러자 건물 전체가 한순간에 크리스마스 성처럼 변했습니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도 형형색색의 캐릭터들과 벽면을 장식합니다. 구경꾼들은 백화점 앞에 모여 휴대전화를 들고 화려한 점등식 장면을 담아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또 다른 점등식이어서 애들한테 좋은 추억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층짜리 백화점을 빛내고 있는 이 대형 LED 전광판은 농구장 3개 크기에 달합니다. 근처 다른 백화점도 외벽 전체에 2만여 개의 LED 전구가 수를 놓았고 주변 거리와 출입구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마치 190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보는 듯합니다. 저희처럼 처음 서울에 오게 된 이런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명동 일대가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선정돼 전광판 등 광고물 모양과 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명동 일대에는 전광판 16개와 미디어풀 80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목표로 조성되는 명동 스퀘어의 시작을 가수를 꿈꾸는 청춘들의 노래와 함께 하면서 이미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객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관광지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잉 관광 문제를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저녁부터 북촌 한옥마을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실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북촌 11길 일대에 오후 5시쯤에도 관광객들이 잔뜩 몰려 있었는데 종로구에서 공무원 수십 명을 동원해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종로구는 이 지역을 레드존으로 설정해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3월부터는 위반하는 관광객에겐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전세버스를 세우는 것도 제한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왜 이 지역을 금지를 시키는 겁니까? 네, 북촌에 사는 주민이 현재 6,100명 정도인데요. 아까 보신 레드존이 속한 가회동은 지난해 664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짜로 개방된 데다가 내국인들도 많이 찾다 보니 경복궁, 창덕궁보다도 많은 인파가 찾고 있는 건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리는 관광객에 소음과 주차 문제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북촌에 사는 주민은 10년 동안 27.6%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탈하면 실제 사람이 사는 한옥마을이라는 정체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 지자체도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관광객 몰리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요.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이웃나라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세를 받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오사카시는 최근에 숙박세를 인상했습니다. 후지산에도 관광객이 몰리면서 올해 여름 입장료를 3배로 올리고 등산객도 하루에 4,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호텔을 더 못 짓게 제한했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관광객들에게 아파트 단기 임대를 금지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해부터 당일치기 관광객들에게 아예 하루에 5유로의 도시 입장료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We need to find a balance, a new balance between the tourist and the resident. We need to safeguard the spaces of the resident. 유독 올해부터 전 세계가 이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복 관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UN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올해 해외 관광객 수는 15억 명에 육박할 전망인데요. 주요 관광지에서는 1차적으로 환경 파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폭등해서 기존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600만 명이 방문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광객을 그만받으라고 지난달에도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이렇게 벌였습니다. 물가나 집값도 높여주고요.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상업시설들이 너무 급격하게 관광시설로 바뀌게 돼요. 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좀 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북촌의 통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기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미나 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요. 저희 TV조선 기획보도 에너지가 힘이다. 이번 순서에서는 에너지 정책 실패가 얼마나 산업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유럽이 처한 현실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독일 공장 세 곳 폐쇄와 함께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 Also die Stimmung in meinem Bereich ist extrem. Erst kam die Angst, wie meine Kollegen das schon gesagt haben. Dann kam aber die Enttäuschung, weil sowas hatten wir bei Volkswagen noch nie. Und jetzt kommt die Wut. 캐나다와 스페인에는 새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때문. 메가와트 시당 $200가 넘는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캐나다와 스페인은 절반도 안 됩니다. 화학회사 바스프 등 다른 기업들도 높은 전기료를 피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습니다. 독일의 상공회의소 조사에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고려 중입니다. Es waren politische Fehlentscheidungen, die diese hohen Energiekosten maßgeblich, ganz maßgeblich entwickelt und beeinflusst haben. Denken Sie an den Ausstieg aus der weiteren Nutzung der Kernenergie. Das hat mit Klimaschutz nichts zu tun, war aber ein erheblicher Kostentreiber. 전기요금이 높은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기업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앞세워 탈원전에 나섰던 이들 국가들이 원전 건설로 돌아선 것도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가 없으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Questo ha portato l'Italia ad avere circa il 75% del proprio fabbisogno energetico e il nucleare potrebbe essere una di queste possibilità. 에너지가 없으면 기업도 일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유럽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실험미술 작가인 이강소 작가는 수십 년간 우리 현대미술의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박제된 꽝 뒤로 마치 방금 전까지 걸어다닌 듯 찍힌 발자국이 생명력을 더합니다. 스크린 프린트 기법으로 입혀낸 스프레이와 원색 페인트의 대비는 대상의 실존성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한국 현대미술 1세대로 꾸준히 실험을 이어온 이강소 작가. 설치와 조각, 회화에 더해 비디오 아트와 이벤트까지 장르를 넘나들어온 작품 여정은 한국 실험미술의 길이 되어왔습니다. 서구 미술의 경향에 따라서 그 눈치 보고 그것을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술을 현대화시켜서 그 물결을 타고 저도 현대 작가가 돼야 되겠다. 몸에 물감을 칠한 다음 천으로 물감을 닦아내며 작가와 작업 대상의 관계를 풀어낸 작품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탐구가 드러난 사슴과 오리 작품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슴이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한 화면에 담은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 현대 미술의 새 길을 열어온 실험가의 작품 세계는 내년 4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세계 야구 랭킹 상위 12개 나라가 출전하는 프리미어 12 대표팀이 오늘 쿠바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2년 뒤 WBC 그리고 4년 뒤 LA 올림픽까지 데뷔한 대표팀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류중일 감독은 대표팀을 젊은 선수들로 꾸렸습니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2028 LA 올림픽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대표팀은 쿠바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후 오늘 13일 대만전을 시작으로 프리미어 12에 돌입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5년 1회 대회 우승, 2019년 2회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에는 35명이 모였습니다. 이 중 28명만이 최종 엔트리에 승선하게 됩니다. 기아 선수, 삼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가지고 실수는 일단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팀이 승리하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 잘할 자신 있습니다. 강백호, 노시환, 구자욱, 원태인 등이 군사훈련, 부상 등으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대표팀의 1선발 곽빈이 쿠바와의 1차 평가전 선발 투수로 나서 2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어 김태견, 유현창 등도 쿠바 타선을 상대로 힘차게 공을 뿌렸습니다. 대표팀의 리드오프로 나선 홍창기는 깔끔한 안타로 타선의 분위기를 이끌었고 김희진, 이주영 등도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김대현과 박성환은 빠른 발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호라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사랑에 빠집니다. 연문이 퍼지면서 63%였던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이 60%에 이릅니다. 대통령은 침묵합니다. 젊은 보좌관이 설명을 요구하자 비서실장이 가로막습니다. The president doesn't answer to you, Lewis. Oh, yes, he does, AJ. I'm a citizen. This is my president. Our leaders, it's our responsibility. 프로이트가 갈파했죠. 인간은 불쾌한 기억을 잃어버림으로써 방어한다. What's too painful to remember? We simply choose to forget.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돌아서서 멀어지면 기억도 희미해지는 걸까요? 내게 대해서 멀리 떠나가 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돌아서 버린 너였기에. 명태균 독식 파문이 대통령 통화 육성으로 번졌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듯한 정황이 담겨 있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법적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불법은 없었다. 당선인 신분 통화여서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대한 문제지만 국민이 받았을 충격부터 헤아리는 게 순서일 겁니다. 공천 개입 여부가 가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도드라진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첫 공식 입장부터 꼬였죠. 2번 만났다는 기억은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연락을 끊었다는 기억 역시 이번에 어긋났습니다. 어제도 기억을 들먹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통화 내용이 아니었다. 수백 수천 통 오는 축하 전화 중에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축하 통화를 하며 공천 얘기를 나눌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당 공천관리위에서 들고 왔다며 이튿날 공천받은 사람을 거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좋게 얘기한 거랍니다.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진다. 대통령 부부를 비속어로 호칭하며 마구 떠들어댑니다. 그런데도 우물쭈물 전전긍긍하는 듯한 행보, 구차해 보일 지경입니다. 더는 늦기 전에 직접 설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칼럼 오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11월 하루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도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제주도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나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더욱 거세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지만 수도권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